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서 코인 빨래방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저와 남동생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보통은 홀어머니라고 하면 여자 혼자의 몸으로 자식을 둘이나 키워냈으니 고생 많았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의 경우는 그 반대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엄마는 슬퍼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남겨둔 재산으로 흥청망청 쓰고 다니기 바쁘셨어요. 제가 중학생, 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엄마 밑에서 저희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죠. 저희도 생각할 줄 아는 나이가 되었다며 알아서 밥 먹고 생활하라는 말만 남기고는 툭하면 외박을 일삼으셨거든요. 동생이라도 잘 보살펴야겠다 생각해서 그 나이에 근처 중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용돈을 받아 생활했어요. 동생은 공부를 잘했어서 의사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 하나 잘 건사하면 다행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동생을 뒷바라지했고 동생은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죠. 그 녀석도 기특한 게 부담 주기 싫다며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고 저도 모아둔 돈이 제법 되어서 서른이 되던 해 코인 빨래방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세진아, 이번 주 주말에도 바쁘니? 아니, 큰 과제 끝나서 좀 한가해.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고생하는 우리 동생 몸보신 좀 시켜주려고 곧 초복이기도 해서. 에이, 누가 요즘 그런 거 챙긴다고 그래? 형이나 잘 챙겨. 안 그래도 요즘 사업한다고 바쁜 것 같더만. 정신이 없긴 하지. 그래도 돈 벌려면 뭔들 못하겠니? 쉬엄쉬엄 하라 이 말이야. 나도 장학금 받고 과외하면서 돈 버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형이나 잘 챙겨. 그래 그래. 임마, 누가 미래의사 선생님 아니랄까봐 잔소리는. 그나저나, 형, 이번에 개업한 데가 김포 어디지? 여기 산업단지 안에 원룸촌. 주변에서는 왜 여기다가 차리냐고 하는데 모험 한번 해보는 셈치고 하는 거지 뭐. 아는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는데 여기가 곧 개발될 거라더라. 정말? 신빙성 있는 말이야?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거 같아. 그 사장님이 부동산만 30년 넘게 운영하셨어. 이제 막 원룸 건물 몇 개 들어선 정도긴 하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충분히 괜찮다 싶더라고. 마침 좋은 가격에 가게 자리도 있었고. 잘 됐네. 개발돼서 대박 터지는 거 아니야? 아직 모르는 일이지. 그나저나 주말에 꼭 와. 자주 못 보는데 이렇게라도 봐야지. 알겠어. 내가 가면서 연락할게. 저희 형제는 세상에 둘밖에 없다 생각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동생은 의대에 진학한 뒤로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다기만큼 힘들더라고요. 매일같이 과제에 시험에 실습에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보는 제가 다 힘들더라고요. 저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이 힘들고 정신없었지만 동생을 생각하며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지나고 저희 형제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동생은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면서 전문의 시험을 앞둔 상황이었고, 저는 사업을 하며 부동산 사장님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 가정 형편을 알고도 저를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준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몸에 배어 있었고,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도 저뿐만 아니라 동생까지 아들처럼 대해주시는 모습에 당연히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난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즈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상견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었고 처가댁에서 가끔씩 저희 형제를 초대해 식사 대접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련님, 바쁘세요? 아니요, 형수님. 저 오늘 비번이라 숙소에서 쉬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결혼 준비하면서 간소하게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요. 저 백화점 온 김에 도련님 거 샀는데 지금 가져다 드릴까 해서요. 아, 형수님. 제 거 안 사셔도 된다니까요. 형이랑 결혼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세진아, 그냥 받아라. 형수 민망해 하잖냐. 나는 매장에 세탁기 고장 신고 들어와서 가는 중이야. 형수님, 아직 식사 전이시죠? 어디 백화점에 계세요? 저 신촌역이요. 아, 가까이 계시네. 제가 그럼 금방 갈 테니까 저랑 점심 드세요. 커피도 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릴게요. 네네, 곧 가겠습니다. 아, 맞다. 형, 그리고 혹시 천사로 끝나는 번호 누군지 알아? 계속 전화 오는데 내가 바빠서 못 받았거든. 누군지 못 물어보고 자꾸 깜빡해서 말야. 혹시 아는 번호인가 해서. 글쎄? 나는 모르는 번호인데? 동료 의사라던가 그런 사람들 아니야?
잘 모르겠어. 자기가 필요하면 연락 오겠지 뭐. 아무튼 형수님 조금 이따 봬요. 형도 올 수 있으면 좋은데. 형수 더운데 네 거 산다고 아침부터 나갔다. 이왕 사는 거 맛있는 거 사드려라. 도련님, 부담 갖지 말고 나와요. 당신은 뭐하러 그런 이야기를 해? 저 아내, 동생은 결혼 전부터 서로 왕래가 잦았습니다. 아내는 제 유일한 혈육이었던 동생을 저만큼이나 잘 챙겨주려고 노력했고, 동생도 그만큼 제 아내를 가족으로서 대해주었죠. 그런데 동생에게 모르는 번호로 자꾸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그 번호의 정체를 알게 되었죠. 다름 아닌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저희 형제를 나 몰라라 했던 친엄마였습니다. 솔직히 자주 집을 비웠고 같이 산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엄마의 존재조차 미비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시기에 저희에게 연락을 시도한 거였어요. 게다가 저희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도 문자며 전화며 마구 연락을 해대더라고요. 연락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면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는데 마냥 그럴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얼굴 보고 살 생각도 없고 애초에 엄마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기에 제 선에서 정리하려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오세훈 씨 핸드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세훈인데요. 너희는 왜 엄마 연락을 안 받니? 일부러 안 받은 거 맞지? 처음엔 모르는 번호라서 안 받았고요. 나중엔 아시다시피 일부러 안 받은 거고요. 저희한테 무슨 볼일 있으세요? 야, 너 말 서운하게 한다. 내가 너희들 엄마잖아. 엄마가 아들들한테 연락하는 게 이상해?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저희한테 신경도 안 썼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엄마 타령이에요? 저희는 엄마 없어요. 이런 싸가지 하고는 쯧쯧. 엄마가 오랜만에 연락했으면 건강은 어떤지, 어떻게 사는지 안부를 물어야지. 내가 너네 그렇게 가르쳤니? 저기요, 어떻게 살든 말든 알바 아닌데요? 저희한테 가르친 게 있기나 하세요? 저희랑 붙어있던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맨날 술 마시고 도박하느라 정신없으셨잖아요. 내 나름대로의 사생활이라는 게 있다고. 그나저나 세진이는 의사 됐다면서? 역시 내가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니까. 너는 코인 빨래방인지 사업한다며? 들어보니까 지점도 3개나 된다던데 사실이냐? 저희 뒷조사 하셨어요? 하긴 대놓고 물어보질 못하니까. 저희 번호도 뒷조사해서 알아낸 걸 테고. 아유, 죽은 지혜비 성격 빼닮아서 틱틱대긴. 다름 아니라 너네도 이제 다 컸고 자리 잡았으니 키워준 보답 좀 받아야겠다. 말은 똑바로 하세요. 누가 키워요? 저희가 알아서 컸지. 그리고 그쪽한테 줄 돈 없거든요. 내가 너희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아주 큰 일이지. 계좌 보낼 테니까 매달 200만 원씩 보내라. 너도 사업하고 둘째도 의사면 버리는 섭섭치 않을 건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기가 차다 못해 어이가 없네요. 무슨 자격으로 돈을 달래요? 당연히 니들 엄마지. 아직 호적에 잉크도 안 말랐거든. 그리고 며느리 될 아이 집안도 좋아 보이던데 네가 못 주면 뭐 별 수 있겠니? 당신 진짜 지은이한테 연락하기만 해봐. 당신이 뭔데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하는 거야? 그러게 알아서 잘 처신해야지. 딱 더도 말고 5천. 어차피 니들도 나 보기 싫잖아. 5천만 주면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그걸로 퉁치자고. 계좌는 곧 보낼 테니까 거기로 보내. 엄마는 아내를 들먹이며 돈을 요구했고 저는 하는 수 없이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내나 동생을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일구게 된 가정인데 거기에 죄를 뿌리려는 엄마를 어떻게든 막았어야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돈을 보내니 잠잠해지더라고요. 순간 괜한 걱정을 했나 싶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신랑 측 혼주석에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게 조금 그랬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누리려는 아들들이 못마땅했는지 결혼식장에 불청객이 나타나고 말았어요. 결혼식을 마무리하고 옷을 갈아입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려는데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엄청나게 오는 겁니다. 일과 관련된 연락인 줄 알고 봤더니 엄마라는 작자가 글쎄 제 축의금 화물 통째로 들고 나른 거 있죠? 아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더라고. 내가 너 목숨 걸고 낳아줬으니깐 축의금은 엄마가 가져갈게. 이봐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가지고 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니? 지난번에 준 5천만 원은 아주 잘 썼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되겠니? 하나도 아니고 니들 둘이나 낳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 몫이 아닌가 싶어. 진짜 저랑 장난하세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어떻게 아들 축의금을 홀라당 훔쳐갈 생각을 하세요? 이거 범죄인 거 아세요? 어머, 말은 바로 해. 이게 왜 범죄니? 보통 결혼식에 축의금 들어오는 건 부모님 거잖아. 젊은 니들 손님보다는 부모 손님들이 더 많아서. 내가 너 낳아서 그런 잘난 집안이랑 연 맺은 거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저기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지금 당장 가져오면 없던 일로 해드릴게요. 만약에 안 가져오면 그대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아시겠어요? 어머, 무서워라. 그런다고 내가 갖다 놓을 것 같니? 이왕 내 손에 들어온 거 내가 잘 쓰마.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이것도 내가 가져가마. 뭐야, 당신 정말 미쳤어? 그거 당장 가져오세요. 내 거야 그렇다 치지만 당신이 왜 신부 거까지 가져가냐고. 이거 절도야. 부부는 하나니깐 신부 거도 가져갈게.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최소한의 예의라도 차리려 했는데 정말이지 그쪽은 이해를 바라면 안 되는 사람이네요.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글쎄, 싫다니까 그러네. 그럼 행복하게 잘 살아. 너희가 사회생활은 잘 했나 보다. 봉투마다 두툼한 게 금액이 제법 되겠는데 고맙다. 와, 진짜. 그래요, 가져가세요. 진짜 친엄마고 뭐고 나락으로 보내줄게요. 저승길을 가던 지옥행을 가던 그거 미천 삼아서 나락으로 보내버리라니까. 뭐,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저는 그 길로 장인, 장모님, 아내, 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황당한 소식에 사람들 모두 어이없어했고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결혼식 비용이라던가 식사비는 장인어른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처가댁에 정말 못 볼 꼴을 보인 것 같아서 너무 수치스럽고 절망적이더라고요. 신혼여행도 미룬 채 엄마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엄마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세진이 연락이 안 되는데 번호가 바뀌었니? 이봐요. 지금 무슨 자격으로 연락하는 거야? 돈 가지고 간 거 다시 가져오라니까요. 인정머리 없는 자식 까짓 거 3천만 원 조금 안 되던데 그냥 나 용돈 주는 셈 치라니까. 잔말 말고 세진이 번호나 불러라. 세진이는 왜요? 돈 달라고 그러게? 내가 미쳤어요?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들 등쳐먹을 생각이나 하고. 너는 안 줄 거 아니까 세진이 번호나 불러라. 아니면 네 동생 병원에 찾아가서 깽판 친다. 하다못해 협박까지 하시네요. 그렇게 당당하면 찾아가 보세요. 계속 이런 식이면 우리도 가만 안 있어요. 조용히 기회 줄 때 돈 가져오세요. 내가 이 돈 세어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절대 그렇게는 못하지. 진짜 이 여자 제정신 아니네. 난 분명히 기회 드렸어요.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뭐 그래 해보던가. 내가 잡힐 것 같아? 그건 그때 가서 보자고요. 조만간 만나게 될 테니 기다리세요.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차단합니다. 야, 야, 세진이 번호 알려달라니까. 저는 그 길로 경찰에 엄마를 절도죄, 사기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진짜 신고할 줄은 몰랐는지 안일하게 있다가 딱 3일 만에 붙잡히더라고요. 그것도 경기도 외곽에 있는 어느 비닐하우스에서요. 그곳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오던 곳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엄마는 그동안 받아갔던 돈으로 도박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경찰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미 엄마는 사기 전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범죄 이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명수배까지 내려졌던 터라 엄마는 꼼짝없이 구치소에 수감될 운명이었죠. 엄마는 결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아마 그 뒤로 재판이 이루어진다던데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행히 처가댁에 축의금을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면목이 없었고 동생과 아내에게 이런 수모를 겪게 했다는 사실에 눈물을 보이고 말았죠. 형, 마음 좀 추스렸어? 이제 좀 괜찮아? 세진아 미안하다. 내가 못 볼 꼴 보여서. 형이라고 하나 있는 게 참 못났지?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해. 사실 나도 말 안 했지만 엄마가 나한테 먼저 연락 왔었어. 뭐? 그게 사실이야? 근데 왜 말 안 했어? 아무래도 형은 무서웠나 보지. 나한텐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는걸. 몇십 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잘 지냈니도 아니고 돈 달라더라.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었고 돈 몇 푼 줘서 보냈어. 그게 다야. 근데 그 길로 형한테 연락할 줄이야. 병원에서는 별일 없던 거지? 그런 거지? 응, 내가 누구야. 일부러 형한테 티 안 내고 있었는데 내가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형수님이랑 사돈 어른들까지 괜한 고생시키고 내가 미안해. 아니야, 네가 왜 미안해. 이게 다 엄마 때문인데. 다시는 엄마 얼굴 볼 일 없을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버지 돌아가신 뒤부터 이미 우리는 남남이었으니까. 아무튼 형 마음 잘 추스려. 다음 주에 신혼여행 간다며? 응,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야지. 네 형수가 얼마나 기다린 여행인데. 내가 형 계좌로 조금 전에 500만 원 보냈거든. 축의금도 따로 안 챙겨줬는데 가서 형수님이랑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와. 갔다 와서 보자고. 야, 세진아, 뭘 이렇게까지 하냐? 거절하지 말고 잘 받아줘. 나중에 조카 태어나면 그땐 더 해줄게. 조카 주치의도 나고 알겠지? 자식, 말이라도 고맙다. 덕분에 잘 다녀올게. 다시 한번 미안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보자. 한바탕 소란이 잦아든 뒤 저는 와이프와 함께 기다리던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 못난 모습까지 봤는데도 묵묵히 참고 기다려준 아내가 어찌나 고맙던지요. 엄마는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 저희 형제에게 끊임없이 접견 신청을 해왔지만 저희는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앞으로도 평생 살면서 엄마와 얽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제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효도하려고요. 신혼여행 와서 아내와 맥주 한잔하고 창밖을 바라보다 제 얘기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어떤 분들은 제가 천륜을 저버렸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가족은 아내, 남동생, 장인어른, 장모님이 전부니까요. 저희를 아들로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족의 정이란 걸 베풀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쭉이요. 제 기막힌 사연 어떠셨나요? 많은 공감이 되셨으면 응원이나 덕담 한마디 해주고 가세요. 그럼 무척이나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로 오랫동안 손윗동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매일 외모를 지적하고 재미도 없는 농담을 하면서 사람 스트레스를 주다가 최근에야 통쾌하게 당한 것들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동서, 요즘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 오늘 어머님이랑 식사할 때 보니까 아주 살이 퉁퉁하니 바지 터질라고 그러더라. 헬스한다고 그러더니 뭐 돈만 쓰고 별 성과는 없나 보네? 요즘 일이 바쁘기도 하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처방받다 보니 부작용 때문에 그래요. 에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이야. 운동 안 하면 사람 살찐다는 거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인데. 나태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변명하는 거 보면 너무 웃기더라.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 몸매 가지고 걸고 넘어지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제 몸매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 남편이나 저나 문제 없는데요. 만족하는 사람이 그렇게 남의 눈치를 봐. 어머님이 살쪘다고 하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약 때문에 그렇다면서 변명이나 하더만. 눈치 안 보는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하진 않겠다. 그건 눈치를 본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최소한의 예절을 차린 거죠. 형님이야 농담이랍시고 편하게 막말 던지시는 사람이니까 상관없으시겠지만요. 남의 말투 지적하지 말고 얼른 살이나 빼. 지금은 내가 보기 너무 뚱뚱하더라. 옷 이쁜 거 동서한테 주고 싶은데 너무 뚱뚱해서 줄 수가 없어서 그래.
형님 옷 딱히 필요 없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패션이나 외모나 몸매 같은 거 지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보고 있으니까 괴로워서 그러지. 패션학과인지 뭔지 나왔다고 사람 옷 입는 걸로 무시하고 그랬었잖아, 동서가. 어머님 생신 선물로 드린 옷들 제가 정리해드린 것 때문에 아직도 화나셨나 본데요. 언제까지 그 일 담아두시고 저한테 이러실 거예요? 그 일 있은 지도 벌써 3년은 지났는데 계속 걸고 넘어지시는 것 같네요. 나 어머님한테 맞춰드린 옷들 알아보고 나름대로 이쁘고 어울리는 걸로 골라드린 거야. 어머님이 동서가 골라준 옷 이쁘다고 받아주니까 아주 기고만장해서는. 형님처럼 집요한 사람은 살다 살다 처음이네요. 저희도 알고 지낸 세월이 있는데 이제는 좀 이런 일로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려면 동서가 우선 내 말대로 살도 빼고 옷도 좀 바꿔 입고 내 말을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내가 그 일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야. 동서가 먼저 사사건건 내 일에 트집 잡고 태클을 계속 걸잖아. 어머님한테 그냥 화장품 추천해드리면 될걸. 기분 나쁘신 티 내는데도 주름이 자글자글하다 이런 소리를 하시니까 그러죠. 애들한테도 얼굴이 어떻고 자라면 골격이 커질 거고 어쩌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요. 주변 사람들이 죄다 외모 신경 쓰면서 자기가 남들한테 어떻게 비칠까 전전긍긍하는 사람 만들고 싶어 안달나신 분 같아요. 형님은. 아, 그러니까 나한테 정신병이 있다. 이거네? 그래. 정신병 있는 사람답게 굴어줄 테니까 앞으로 기대해. 형님은 외모에 대한 지적이나 비난을 서스럼 없이 해놓고도 애정어린 조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다 형님을 포기하다시피 했었지만 저는 그런 꼴을 참고만 있기도 힘들어 지적을 했었죠. 덕분에 형님은 틈만 나면 제게 시비를 거는 게 거의 일상이었는데요. 대체 형님은 나한테 왜 그렇게 매일 못되게 구시는 건지 모르겠다. 사람들한테 매일 못된 소리 안 하면 입안에 가시라도 돋나 봐. 난 그냥 당신이 형수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으면 좋겠다. 형수는 편하게 막말하는데 당신이 너무 진지하게 대응하느라 상처받는 것 같아. 아니, 차라리 나한테만 그러면 상관없는데 애들이며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막말을 하잖아. 아무도 이걸 통제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겠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아주버님은 왜 이런 걸 가만히 두시나 몰라? 형도 나름대로 대응은 하는 것 같은데 통 고쳐지지 않는 것 같네. 일단 당신 허리 디스크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 괜히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재활이나 병원 다니는 문제만 신경 쓰자. 잘하면 조만간 이 문제도 해결될지도 몰라. 그게 무슨 말이야? 조만간 해결이 된다니? 당신 뭐 얘기 들은 거라도 있어? 아니, 당신은 몰라도 돼. 나도 일단 확실하지 않은 얘기라서 말하기가 좀 그러네. 남편은 한 번 말을 하지 않겠다면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설득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역시도 형님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소중한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성형을 하고 싶다고 울며불며 고집을 부리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형님이 다 애한테 못생겼으니 성형을 꼭 해야 한다고 입김을 불어넣었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이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었죠. 형님, 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 서연이한테 성형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딸을 왜 그렇게 기를 죽이셨냐고요?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저희도 답답해서 말을 해요. 아직 가치관도 제대로 안 여문 애한테 성형을 권유하다니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애가 못생긴 얼굴도 아닌데. 아니, 도련님. 동서가 워낙 유전자가 세서 나중에 다 반영될 거라니까요. 그럼 서연이도 못난 얼굴 될 거고 결국 성형하게 될 거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딱 뜯어 고치는 게 비용도 덜 들고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과거 사진 같은 거 퍼질 때도 생각해야죠. 요즘에 중학교 때 성형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제 와이프 외모 가지고 자꾸 지적하시는데 처녀적 사진은 보시고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스테로이드 부작용 때문에 살이 쪘다지만 어디 가서 박색 소리는 안 듣는 외모입니다. 원래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쁜 편이고 가재는 개 편이라잖아요. 도련님 눈에야 뭐 자식이든 아내든 마냥 이뻐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안 그렇거든요. 지금 예쁘다 안 예쁘다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왜 자꾸 남의 집안 교육에 참견을 하시냐는 거죠.
못났든 예쁘든 그냥 가만히 좀 있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게 어려우세요?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문제 있으면 지켜보지만 않고 참견하고 그런 게 다 정인 거지. 동서는 어쩜 사람이 그렇게 정이 없을까 몰라. 못생기면 인성도 나쁘다는데 딱 그 꼴이잖아. 적당히 하시죠, 형수. 저희 진짜 많이 참고 있어요. 같은 수준 되기 싫어서 욕 안 하는 거지 저희도 할 말 많아요. 형님 욕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좋게 말씀드릴 때 그만해주세요. 참는 것도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도련님한테는 미안한데요. 언젠가는 제 진심 알아주실 거라 믿어요. 애한테는 당장에는 괴롭겠지만 원래 몸에 좋은 약이 쓰다잖아요. 괴롭더라도 진실은 꼭 알려줘야죠. 아무리 다그치고 타일러 봐도 답이 없는 형님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형하겠다는 딸 아이를 간신히 말리고 설득해서 달래는 한편 대책을 강구하려는데 남편이 의외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무래도 형수 이대로는 답이 없겠다. 그냥 형이 말한 거 받아들일까 싶기도 하네. 아주버님이 당신한테 뭐 얘기라도 한 거 있어? 혹시 전에 나한테 하려다가 말았던 그 말이야? 내버려두면 조만간 알아서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거? 이걸 당신한테 말하기도 좀 민망하고 창피한 일이긴 한데 당신도 형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형이 소심해놔서 이런 거 나서서 파헤치고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 공부하다가 회사 들어가서 일만 열심히 했지 요령도 없는 사람이고.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뜸을 들여? 뭔지 궁금하니까 얼른 말이나 해봐. 형수가 요즘 들어서 더 외모 지적 많아진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지. 성형이며 피부 관리며 빡세게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 한 달에 생활비 받는 것들 죄다 관리에 쓴다는 말도 들리는 거 보면 진짜 한심하다 싶던데. 그것 때문에 형하고 많이 싸웠었고 형이 이혼하자고 말을 꺼낸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제발 애를 생각하라면서 울고 불고 매달렸던 적이 있대. 형님이 그랬다고? 아, 그걸 내가 봤어야 했는데. 아주버님은 혹시 영상 찍어 놓으신 거 없으시대?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다른 거더라. 형이 화낸 김에 그동안 돈 어떻게 썼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게 많았다더라고. 아니, 사람이 아무리 성형이며 피부 관리로 돈 썼다고 해도 한 달에 500만 원씩 쓸 일이 줄줄이 있는 게 말이나 되겠어? 심지어 몇 번은 사채까지 썼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수상하잖아. 그런가? 비싼 피부과나 미용 시술 받고 그러면 돈 많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그런 걸 받아본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하여튼 형이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뭔가가 수상한 것들이 기억났다더라고. 가령 형수가 남몰래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온다고 해놓고 연락이 두절됐다든가 아니면 피우지도 않는 담배 냄새가 옷에서 났다든가. 설마 형님이 바람이라도 피운다 이거야? 세상에. 애도 있는 아줌마가 어떻게 그런 짓을? 확실한 건 아닌데 형이 의심하니까 이것 좀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고. 일단 내가 거절은 했었는데 이렇게 의심을 한 이상 조만간이 아닐까 생각된 거지. 형수도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괜히 주변 사람들한테 더 막말하고 다닌 거고. 형이랑 카톡한 내용 있는데 당신도 한번 읽어봐봐. 형, 부탁이라니까 나도 들어주고 싶기는 한데 아무래도 스케일이 너무 크다. 이런 건 차라리 흥신소 같은데 전문적으로 부탁하는 게 맞지 않나? 남들한테 소문나고 싶지 않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은 일로 이렇게 들쑤시기도 싫어서 미안한데 이런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다른 사람한테는 창피해서 얘기도 못해. 형이 창피할 게 뭐 있어. 돈 잘 벌어다 주고 형수한테 죄 지은 것도 없는 사람인데. 만약 형수가 바람 피웠으면 그건 죄다 형수 잘못인 거 아니야? 얼마나 내가 무능하고 남자로서 매력이 없으면 그랬을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자신감을 좀 가지자. 대학 시절 때 형 좋다는 여자들 많았다며? 왜 이렇게 사람이 쭈그러들었어? 집사람이 이번에 돈 펑펑 써댄 거 들키기 전에 매일마다 나한테 외모 지적 안 한 날이 없다. 머리 빠지고 있다, 배 나왔다, 종아리 가늘다, 눈썹 관리해라 얼마나 잔소리가 많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것들이 자꾸 맴돌다 보니까 나 밖에 산책 나갈 때도 모자랑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 사람들이 괜히 내 얼굴 보고 웃거나 수근거릴 거 걱정돼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속 시원히 이혼하는 건 어때?
애 양육권 문제도 걸려있고 바람을 피웠는지 아닌지도 확실히 알고 싶어서. 괴롭겠지만 너가 꼭 도와줘서 이 문제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네. 도와줄 수 있겠지? 생각은 해보는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이거 형 문제니까 형이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도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짜식아? 이럴 때 형님 좀 도와줘라, 응? 남편과 아주버님이 과거에 나눴던 대화를 보니 형님의 불륜 문제가 더 실체처럼 와닿았는데요. 형님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님을 알게 됐고, 결국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보태기로 마음 먹게 됐죠. 저와 남편은 교대로 형님을 따라다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륜의 현장을 찍는 등 무수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증거를 알고 나니 고구마 줄기가 주렁주렁 딸려 나오듯이 저질렀던 다른 잘못들 또한 모조리 파악할 수 있었죠. 아주버님, 죄송한 일이지만 남편이 부탁해서 저도 사정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너무 마음이 힘드네요. 형도 무슨 얘기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을 거야. 솔직히 재수 씨가 집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이 문제에 개입하실 자격이라면 당연히 충분합니다. 동생한테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해뒀으니까 알려줬대도 상관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 아주버님도 짐작하다시피 계속 바람을 피운 행각이 있더라고요. 생활비로 돈 받아놓고 상간남한테도 계속 갖다 바쳤고요. 대출도 알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쓰였었네요. 이거 상간남까지 엮어서 죄다 소송 들어가야 해. 형, 이렇게 참고만 있기 힘들잖아. 사실 결정을 내리기가 좀 많이 힘들긴 하네. 이 마당에 무슨 소리인가 싶지만 원래부터 이럴 거라 생각해서 그런가? 별로 배신감이 들지도 않고 이혼할 부모 때문에 상처받을 우리 애들이 걱정이야. 그런 엄마가 있어봤자 애들도 불행해질 뿐이에요.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결정을 내리셔야죠, 아주버님. 일단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누가 등을 떠밀어줬으면 싶기는 한데 두 사람한테 더 부탁하기도 힘드니까 이젠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남편이나 저나 알아서 하겠다는 아주버님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형님의 불륜 행각을 알고도 여전히 참고 사는 그 모습에 안쓰럽기도 하고 갑갑하기도 하여 이 문제를 가족들에게 제가 폭로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지긋지긋한 형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죠.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 발각난 사실도 모르고 제게 또 막말을 해대더군요. 동서 프로필에 가족 사진 올린 거 봤어. 보면서 나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세요. 분명 제가 외모 관련해서 더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텐데요. 아니, 너무 신기하니까 꼭 말해줘야겠다 싶어서. 왜 개밥 같은 거 씹다가 뱉으면 축축하니 막 이상하게 뭉쳐서 꼬릿한 냄새 나고 그러거든. 동서가 근데 자세히 보니까 꼭 그렇게 생긴 거 있지? 대체 도련님이랑 결혼은 어떻게 한 거야? 도련님 시력이 많이 안 좋은가? 아주버님은 아주 맹인이신 것 같던데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못생긴 게 지금 내 얼굴 비하한 거야? 아, 이 얘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그래, 너 이제야 외모 밑바닥 열등감 드러내는 거구나. 같은 수준 되기 싫다 어쩐다. 오만 잘난 척은 다 하더니 별 수 없네. 착각 마세요. 당신 외모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못 볼 꼴 매일 참는 아주버님 딱 해서 한 말이니까. 애들 내버려두고 생활비 펑펑 써대면서 상간남이랑 놀아나는 꼴 지켜보느라 얼마나 힘드실까?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상간남? 이게 진짜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미쳐버렸네. 당신이 상간남하고 어느 모텔 갔고 어디서 술 마시면서 놀아났는지 싸그리 증거 다 있거든. 그동안 써댄 돈이며 갖다 바친 돈 다 토해낼 생각하고 그 잘난 얼굴 불려로 박제될 걱정이나 하고 있으셔. 야, 너. 아니, 동서. 잠깐만. 일단 진정하고 내 얘기부터 들어보자. 내가 바람을 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부터가 일단 오해인 것 같거든. 친구랑 그냥 술 한 잔 걸친 게 전부야. 넌 정말 답이 없는 년이구나. 가족들한테 다 말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럼 내 인생 망한다고 동서. 그 이도 참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응, 아주버님뿐 아니라 댁 같은 거 엄마로 알고 있을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야, 잠깐만 내 얘기 들어보라고. 동서.
저는 온 집안에 형님이 불륜을 저지른 일을 까발렸습니다. 평소 행실부터 불량했던 형님을 편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형님은 막대한 위자료를 토해내고 아주버님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말았죠. 제게 계기를 장만해줘서 고맙다던 아주버님으로부터 뒷얘기 또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소송에 연루되어 화가 난 상간남한테 버림을 받은 상황에서 정신 못 차리고 또 성형까지 하다가 부작용으로 얼굴에 붕대를 두르는 신세가 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죠. 한때는 반반한 얼굴로 사람들에게 이쁨 받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보니 세상 일은 참 모르겠다 싶은데요. 마음을 곱게 먹지 않고 본인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는 것뿐이니 불쌍해진 처지를 동정하진 않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사연을 잘 챙겨보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저번 달에 남편과 이혼했고, 강남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올해로 31살이 된 여성입니다. 사실 23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었습니다. 8년 동안 지지고 볶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막상 이혼은 서류 한 장으로 순식간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미련도 없고, 남아있는 감정도 없어서 슬프거나 하지도 않지만 제 인생의 오점이 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는 남편의 효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효자도 효자 나름이지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경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그대로 넙죽 받아 챙기는 스타일이었고 그저 자기 아들이라면 꿈뻑 죽는 분이셨죠. 물론 결혼하면서도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지만 끝이 좋지 않았네요. 솔직히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하는 것만큼 저희 친정에도 했으면 이혼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8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친정에 갔던 건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얼마나 저희 식구들을 무시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제 기막힌 이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야, 오늘 일 늦게 끝나? 그렇지 뭐. 내가 저번 달부터 휴가 시즌이라 바쁘다고 했잖아. 무슨 일 있어? 아니, 일은 무슨, 그냥 자기 뭐 하나 궁금해서 그랬지. 뭐야, 사람 싱겁게. 나 오늘 끝나면 밤 10시쯤 될 거야. 손님이 그렇게 많아? 당신 이제 일한 지 제법 돼서 아랫사람들 부려도 되잖아. 그것도 그거 나름이지. 그리고 일하는데 위아래가 어딨어. 나 다니는 회사에서도 팀장님이 아래 대리들 일 시키는 것처럼 자기도 그러면 안 되냐고.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럴수록 다 같이 해야 하는 거야. 그래도 연차가 있잖아. 당신이 일을 못하는 건 아니고? 왜 10이야? 바빠 죽겠는데. 내가 연차 좀 찼다고 시키기만 하면 나도 실력 안 늘고 영광이라니까? 아, 그런가? 아니, 사실 엄마랑 저녁 먹기로 했는데 회사에 급한 일 생겨서 못 가거든. 근데 당신이라도 보내라고 해서. 왜? 나 오늘 못 가는데? 방금 말했잖아. 그리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지 말라니까. 아니, 내가 깜빡했지 뭐야. 할 수 없지 뭐. 엄마한테 연락할게.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게 뭐야. 어머니 혼자 기다리실 거 아냐. 내가 원장님한테 말하고 갈 테니까 당신은 회사 일 봐. 역시 당신밖에 없어. 나도 끝나는 대로 갈게. 미안해. 저는 미용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한 탓에 남들보다는 조금 이른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미용실에서 머리카락 쓸고 수건 빠는 일부터 시작해서 실장 직급까지 오르는데 꼬박 7년 걸리더라고요. 제가 디자이너 시험에 합격하고 첫 가위를 잡았을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23살이었어요. 남편은 근처 금융회사에 근무하던 회사원이었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호감을 표시하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당연히 결혼은 이 사람과 해야겠다고 마음까지 먹었더랬죠.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라면 꿈뻑 죽는 분이신데 언제나 우선순위는 남편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늘 남편을 먼저 섬겨야 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운운하시면서 제가 항상 모자르다 생각하셨죠. 늘 입에 달고 사셨던 말이 우리 아들한테 사짜 직업 가진 여자 안겨주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깝지였습니다.
남들은 물론이고 제 면전에 대놓고 말씀하실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아들 사랑이 넘치다 못해 흐르던 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세월을 어떻게 견뎠나 싶네요.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된 건 결혼하고 5, 6년 차쯤 되었을 거예요. 얘, 너 이번에 해외여행 간다면서? 네. 지난번에 어머니랑 하와이 다녀온 거 거기가 너무 좋았어서 이번엔 친정 부모님 모시고 다녀오려고요. 너 여행 가는 돈 우리 아들 돈 아니냐? 아니에요, 어머니. 저 이번에 수당 받은 거랑 여행 적금 들어놓은 거 만기돼서요. 그건 다행이구나.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버는 돈 네가 흥청망청 쓸까 봐 걱정이거든. 어머니, 자꾸 왜 그러세요? 제가 이 사람보다 사회생활 먼저 했고 모아둔 돈도 제법 있다니까요? 왜 자꾸 저는 기생충 취급하세요?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하구나. 근데 사실이잖니. 장이가 어렵게 번 돈 다 네가 관리한다면서. 그렇긴 한데요. 제가 적금 잘 들고 돈 모아두는 거 잘하니까 그이가 저한테 부탁한 거예요. 일단 알겠다. 여보, 바빠? 뭐라고 말 좀 해봐. 어머니 왜 사사건건 시비셔? 무슨 일 있는 건 아냐? 아, 왜? 그럴 수도 있지. 오늘 예민하신 날인가 보지.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니잖아. 뭐라고? 틀린 말이 아니라니? 장인 장모님이랑 당신 여행 가는 거, 그건 내 돈으로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말했지. 내 돈으로 가는 거라고. 당신이 나한테 생활비 주기라도 해? 각자 번 거 알아서 관리하자며. 내가 당신 돈 건드는 것 같아? 건드리려고 해도 통장에 돈 잘 빠져나가더만.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자기 통장은 자기가 직접 관리해. 그래, 바라던 바야. 그리고 다음에 해외여행은 좀 자제하자. 우리 엄마도 가고 싶어 하시잖아? 아니 그럼 자기가 모시고 다녀와. 왜 나한테 시비인데? 그리고 어머니 여행 다녀오신 지 한 달도 안 지났어. 괜히 나랑 우리 엄마 아빠 간다니까 그러시는 거잖아. 아무튼 다녀와서 봐. 처음 갈등은 제가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본인들은 하와이, 파리, 미국 등등 안 다니는 데가 없는데 친정 부모님이랑 여행을 갈 때면 꼭 저러시더라고요. 애초에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큰 돈은 아니었지만 여행 적금을 따로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라는 놈이 뭐라는 줄 아세요? 지는 시어머니 모시고 잘 돌아다니면서 저한테는 캠핑이나 가라는 놈입니다. 그러다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멀어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금융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며 설치는 게 아니겠어요? 요즘엔 커피가 대세라며 카페 창업을 하고 싶어 했는데 욕심만 앞서서는 일만 저질러 놓은 겁니다. 그동안 모았던 돈, 그리고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무리하게 창업을 했어요. 홍대 쪽에 카페를 차린다고 했는데 워낙 쟁쟁한 카페들이 많아서 그렇게 수완이 좋진 않았죠. 엄마, 어떡하면 좋아? 나 지금 완전 큰일 났다고. 왜 무슨 일인데? 카페 망하게 생겼어. 매출도 영 안 오르고. 괜히 차렸나 봐. 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카페가 어떻길래 이 소란이야? 아니, 카페 차리고 나서 손님도 없고 해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레시피 찾아서 커피 만들어서 팔았거든. 근데 그게 저작권인지 뭔지 있었나 봐. 소송 당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잘 알아보고 했어야지.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 하니까 이런 사달이 나는 거야. 얘 지금 우리 아들 기죽이려고 작정했어. 일단 일부터 해결해야지. 네가 하는 일은 뭐 대단하니? 어머니,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금 창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소송 걸리고 그러면 그 바닥에서는 아웃이라고요. 우리 아들 능력을 뭘로 보고? 내가 너랑 대화하면 속에서 열불이 난다. 나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최대한 합의하고 아쉬운 대로 카페 사업 접어. 돈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결국 남편의 카페는 폐업을 하고 말았어요. 땅값도 비싸고 보증금이며 뭐며 대출을 풀로 땡겨서 한 거라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들었습니다. 그놈의 최고급이 뭔지
집기류부터 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원두나 용품도 다 최고급으로 하는 바람에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깨지고 말았어요. 제가 버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신혼집이 걸려있던 상황이라 우선 해결을 해야 했어요. 제가 모아둔 돈이었과 친정 아버지의 도움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3교대로 일하는 공장에 취직해서 다달이 돈을 갚기로 했어요. 저도 틈틈이 은행 이자를 내야 해서 월급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친정집이 여유가 있었지만 부모님께 괜한 일로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상황이 워낙 급박했다 보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남편과 제가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3억이라는 빚이 남아있던 상황이었죠. 내가 기니 할 말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장이 취직하고 나서 이제 안정 좀 되는 것 같은데 나 용돈 좀 받자꾸나. 네? 용돈이요? 그동안 드리던 건 어쩌고요? 용돈을 올려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매달 50만 원이 뭐니? 남들은 100이면 100, 200이면 200씩 받는다던데 나는 꼴랑 50만 원 가지고. 어머니, 저희 상황 아시잖아요. 그이 월급 대부분 대출금 갚는 데 쓰고 저도 이자 내고 생활비 보태고 하면 없어요. 저희 쓸 거 안 쓰고 드리는 거라고요. 참나, 너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니 우리 아들보다 먼저 사회생활 했다면서 시험이 용돈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아까운 게 아니라요. 그동안 모은 거 장희 씨가 다 갖다 썼잖아요.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리고 한 달 용돈 50만 원 적은 거 아니거든요. 뭐, 너 지금 나 가르치냐? 귀한 우리 아들이라는 것도 마음 아픈데 너까지 날 이렇게 무시해서야 되겠어. 어머니 말은 바로 하세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이 일하는 거 그이가 자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두냐고요. 어머니가 말리셨어야죠. 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사돈 어른들 돈 많다며. 보태달라고 하면 어디가 덧나? 우리 아들 꼭 일을 시켜야겠어. 어머님, 그거 도둑놈 심보인 거 아세요? 저희 부모님은 땅 파서 돈 나오냐고요. 노후 자금 깨서 그이 사고 친 거 수습해 주시고 저나 그이나 개고생하는데 지금 이렇게 돈 타령이나 하실 때냐고요. 너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이왕 말 나온 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어머니, 지금 상황 파악 좀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못 드리니까 필요하시면 직접 벌어서 쓰세요. 돈 문제로 시어머니와 크고 작은 트러블이 생기면서 저희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자리 잡은 것도 다행이지만 앞으로 저희가 갚아나가야 할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 돈이 제 돈은 아니니까 당연히 그 돈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둥바둥 힘들게 살고 있는데 갑작스레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힘든 시기에 찾아온 아이라 더욱 놓치고 싶지 않았고 10개월의 시간이 지난 뒤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직접 자기 손으로 조리해주고 싶다는 친정엄마의 바람대로 아이를 낳고 3일 뒤에 친정집으로 퇴원했어요. 아이가 태어나 삶이 좀 밝아지려고 하려던 찰나 남편이 뜬금없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어렵사리 마련한 20평대 오피스텔을 팔고 큰 집으로 옮기자는 겁니다. 그것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며 합가를 제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데 진짜 제대로 미친놈인가 싶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참 가만히 서서 생각을 하는데 왠지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나 고민하던 거 있는데 말해도 돼? 뭔데 그래?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미리 생각을 물어보려고. 아니, 우리 지금 사는 집, 그거 팔고 돈 얹어서 큰 집으로 이사 가자. 갑자기? 이사를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 아니, 미리 큰 집으로 이사하면 어떨까 싶어서. 엄마도 혼자고, 이번에 이사하면서 같이 사는 건 어때? 뭐? 지금 나더러 어머니를 모시고 살라는 말이야? 합가하자는 말이냐고. 안 돼? 우리도 언젠가는 아이나 키울 거고,
엄마가 아이 봐주면 일하는데도 수월하고 엄마가 3천만 원 정도는 보태준다고 하는데 우리 집 팔아서 이사 가자. 응?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지? 내가 여태 싫은 소리 안 하니까 그냥 멍청한 사람으로 보이니?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하고 그래? 나 이제라도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고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은데 엄마는 나이도 있고 닥쳐. 너 미쳤어? 지금 너 나한테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지? 한마디만 더 하면 이혼 각오해야 할 거야. 아니, 왜 그렇게 받아들여? 솔직히 당신 우리 엄마한테 잘 안 하잖아. 내가 잘 안 해? 네가 말아먹은 사업 뒤치다꺼리 해주느라 정신없는데 그 와중에 어머니 용돈 드리고 밥 사드리고 도대체 어디까지 봐줘야 해? 당신 빚 10억 지금 우리 집에서 갚아주고 있잖아. 말을 말자. 말을 마라. 아무튼 애기 낳고 3일이면 몸조리 어느 정도 된 거지? 여보, 정신 차려. 애 낳고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제 시작이구만. 아니, 우리 엄마 김장한다는데 가서 좀 거들어드려. 우리 엄마 허리가 좀 안 좋잖아. 너네 엄마 허리 반으로 접어버리기 전에 그 입 닥쳐라? 방금 애 낳은 사람이 말을 왜 그렇게 험하게 해? 나 너랑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아이 생각해서라도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무슨 여자가 말야. 그래, 그럼 이혼하자고. 험하게 하게 만든 게 누군데. 나도 내 피 같은 돈, 우리 부모님 돈 너 따위한테 꼬라박기 싫거든? 빠른 시일 내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갈라서자. 알겠냐? 너 이번 주 내로 짐 빼서 시댁으로 가.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뻔뻔하게 합가까지 요구하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편 놈은 제 말에 수긍하는 것 같더니 몇 날 며칠을 절 붙잡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제 생각을 바꿔서 합가하고야 말겠다는 심산이었죠. 저는 친정 부모님께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시청에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남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얌전하게 도장 찍을 남편이 아니었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수를 쓰더라고요. 짐 정리를 안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일부러 제 연락을 피하며 시간을 끌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신혼집은 제 명의였는데 남편이 재산 분할을 주장하며 저에게 되려 위자료를 청구하더라고요. 이 집은 결혼 전에 제가 마련해둔 집이었고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심부름 센터를 통해 남편의 짐을 마구잡이로 싸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의외로 그놈의 짐이 별로 없더라고요. 얘,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우리 집에 온 박스들 말이다. 이게 다 뭐야? 보시면 몰라요? 그 사람 짐이잖아요. 재산 분할 요구하길래 뜻대로 해줬어요. 어차피 같이 안 살 거 짐 정리해야 되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우리 아들 집에서 사는 주제에 아들 집이요? 어머니, 이 집 제 집인데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집이 우리 아들 집이 아니면 뭔데? 우리 아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장만한 집인데 우길 걸 우기세요. 이 집이요? 이거 제가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나 계시던가요? 그 사람이 그래요? 이 집 자기 집이라고? 너 어디서 시애미를 갖고 노는 거야? 우리 아들 집에서 빌붙어서 살았으면 나가도 네가 나가야지. 같은 말 여러 번 하게 만들지 마세요. 저 그 사람이랑 이혼할 거고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요. 더 이상 어머님 며느리로 안 지낼 거예요. 아이는 무능력한 그 사람보다 제가 키우는 게 나을 거예요. 야,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우리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이혼하면 너는 완전 끝이야. 우리 아들 좋다는 여자들이 널리고 널렸거든. 너 따위 거지 같은 애랑 살게 하기 싫다. 그래, 이혼해. 그 말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원만히 끝내려던 소송을 정말 이악 물고 준비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는 물론이고요. 그동안 제가 겪은 심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걸었습니다.
물론 그놈이 싸놓은 똥은 고스란히 그놈에게 되돌려 주었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갚아주신 돈, 제가 제 월급에서 갚은 돈 모두 받아내려고 했어요. 가진 게 없던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었고, 뭔가 잘못되었는지 그때서야 느낀 것 같더라고요. 매일같이 친정집에 찾아오며 손과 발이 닳도록 싹싹 빌어대는데 이미 마음 굳힌 거 봐주지 않았습니다. 술까지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길래 친정 아버지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해버린다고 협박하니 그 뒤로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저에게 뭘 어쩔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남편은 모든 걸 포기하고 이혼에 수긍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돈을 많이 뜯어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혼하고 저랑 아이만 잘 살면 됐으니까요. 결국 위자료 2천만 원만 받기로 하고 모든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게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네요. 말끔하게 이혼하긴 했지만 아이에게 괜시리 미안합니다. 나중에 커서 우리 집은 왜 남들과 다르냐고 물어보면 잘 대답해줘야겠죠. 지금은 저와 아이의 행복만을 위해 안간힘 좀 써보려고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아이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혼을 하여 아이들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최근에 길거리에서 전 남편을 만나게 되니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던 철없고 젊던 시절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네요. 인정머리 없고 자신의 이기심을 헛소리로 합리화하는 전 남편에 대해 사연을 통하여 훌훌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 자기야, 이거 어떡할 거야. 100만 원 넘는 거 장만한 지 3달도 안 돼서 날리게 생겼잖아. 이 정도 파손이면 수리비도 장난 아닐 텐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나는 자기 태블릿 건들지도 않았는데? 나 친구들 만나러 가기 전만 해도 책상 위에 잘 놓여져 있던데 자기가 떨어뜨린 거 아니야? 떨어뜨린 건 내가 맞긴 한데 이거 과실 비율만 따지면 자기 잘못이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기가 떨어뜨렸는데 그게 왜 내 과실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내가 너한테 얼마 전에 물어봤었던 질문 기억하지? 너? 지금 자기자기 하다가 갑자기 또 화난다고 편하게 말하는 거야? 닥쳐봐 좀. 내가 너한테 태블릿 이거 쓸 때 보호필름이랑 케이스 씌우고 쓸지 말지 물어봤었잖아. 근데 너가 그때 뭐라고 그랬었더라? 분명히 나보고 케이스 안 씌워도 충분할 것 같다고. 괜히 그런 거 해봤자 불편하기만 하다 했던 것 같은데. 아, 진짜 이거 어떡할 거냐고. 진짜 맘 같아선 확 이혼해버리고 싶네. 와, 지금 그래서 자기가 태블릿 고장난 걸 내 탓하면서 이혼 들먹이고 있는 거야? 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태블릿 본인이 깨먹어 놓고? 그것도 신혼여행 다녀온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아니, 내가 꼭 결정하려고 마음먹은 일에 네가 딴 죽을 거니까 그렇지. 나는 분명 케이스 씌우고 싶어 했었는데 뜯어말리니까 안 한 거잖아. 케이스 그거 얼마나 한다고 내가 말렸겠어. 그리고 질문했었던 당시에 했었던 말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든. 분명히 너라면 어떡할 거냐? 라고 물어서 내 기준으로 설명한 것 뿐이었잖아. 낱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자존심은 또 더럽게 센 남편이 참고하라고 말한 것 뿐이라고. 지금 내 100만 원짜리 태블릿 깨먹는데 일조해놓고 오히려 사람 비꼬는 거야? 케이스 씌웠으면 지금 멀쩡하게 잘 쓰고 있었을 건데 금 간 거잖아. 책임지겠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이 우선 아냐? 자기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너무 황당해서 할 말도 없네. 할 말이 없는 건 나야. 이렇게 뻔뻔하고 이기적인 여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꼴 한 번을 안 보여줘? 내가 수리비 될 테니까 수리 맡기고 오고 얼마인지나 말해. 됐지?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태블릿 깨먹게 만들고도 뉘우치지 않는 너 때문에 열받아서 따지는 거지. 내가 학생들 피아노 가르치면서 버는 돈 생각하면 이건 푼돈이라고. 제가 직장인이던 시절 만났었던 전 남편은 피아노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죠. 어릴 때 음악에 관심이 많던 제가 잠시 취미로 배웠었던 피아노였는데 너무나 섬세하고 유려하게 피아노를 연주하는 남편의 모습에 반했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학원에서 학생들을 조곤조곤 가르치면서 잘난 모습만 보았고
콩깍지가 씌인 채로 한 연애의 끝에 결혼까지 해버리고 말았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찌질하고 말이 안 통할 수가 있지? 신혼여행 때부터 뭔가 좀 결이 안 맞는다고 내가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지? 알지? 너 신혼여행 내내 남편분 욕 계속했잖아. 신혼여행 갔을 때도 밥 뭐 먹는지부터 어떤 코스로 도는지도 계속 다퉜다며. 내가 창피해서 말 안 했었던 것도 있는데 저녁 때도 대판 싸웠었다. 차 타고 이동하던 중에 펑크 나서 도중에 좀 걷게 됐었거든. 여행 기왕 간 거고 목적지까지 그리 멀지 않으니까 걸어가자고 했었는데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 얘기도 이미 하긴 했어. 이미 돈은 지불했고 도중에 내려서 손해보게 됐으니까 돈 다 받아내야 한다고 차량 기사님이랑 싸웠다며. 그것도 여행지에서 3시간이나. 10분 거리면 갈 목적지 냅두고 그 자리에서 날밤 다 새도록 다투는데 진짜 속 터져서 어휴. 그렇게 안 맞는 사람끼리 또 어떻게 결혼까지 했었대? 내 말이 그 말이야. 진짜 이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했다니까. 하여튼 너랑 남편분 얘기 들어보면 성격 참 다르다 싶네. 솔직히 내가 이상한 거야? 무슨 사이코 패스도 아니고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 인간은. 시간 지나면 조금씩 맞춰가면서 그런 거지. 영인애도 처음에는 안 맞아서 법정까지 갔었다가 둘이 손잡고 돌아왔잖아. 그때 둘째도 가지게 됐다니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빼기란 말이 맞는 거 아니겠어? 칼이나 안 휘두르면 다행이겠다. 시간 지나면 진짜 괜찮아지기는 하려나? 이제 신혼여행 다녀온 지 얼마 안 되는 마당이잖아. 부부 상담 같은 것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친구의 위로를 듣고 힘을 내보려고도 했고, 부부 상담을 통해 서로의 성격 차를 극복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자기가 옳아야만 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소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 탓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죠. 심지어 애가 생기지 않는 걸 놓고도 제 탓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랑 아버지가 손주 보고 싶어서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건 알지? 네가 힘을 좀 내줘야 하는데 어떻게 이거 방법이 없나? 여자들이 음기가 너무 세면 문제될 수 있다던데 그것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요즘 같은 시대에 뭔 음기니 뭐니 하면서 미신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고 뭐가 원인인지 파악부터 해봐야지. 그리고 우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급할 거 없지 않을까? 아빠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걱정돼서 그러지. 이러다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손주도 영영 못 보여드리게 되는 거잖아. 나도 노력할 테니까 너무 조바심 가지지는 말자. 그리고 애는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어야 좋은 거지. 남들 위해서 가지려는 건 아니잖아. 원래 인생은 혼자고 믿을 수 있는 건 그나마 핏줄이야. 우리 사이도 애 없는 이상은 언제 헤어져도 상관없는 얕은 관계인 거 너도 알고 있지? 듣다 보니까 말이 좀 많이 이상하네? 그럼 뭐, 애 못 가지게 되면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 이거야? 됐다. 너랑 얘기하면 그냥 내 생각만 말해도 꼭 싸우게 되는 것 같더라. 그냥 말을 안 하고 안 싸우는 게 좋은 것 같아. 괜히 이걸로 스트레스 또 받으면 애 못 가지게 될 거고, 그러다가 우리 아빠 돌아가시면 나만 손해잖아. 나도 이런 문제로 다투고 싶지도 않은데 자기는 그 말버릇부터 좀 고칠 필요가 있겠다. 싸움을 일으키는 게 대체 누구라고 생각해? 나는 지금 옳고 그른 걸 가리려는 게 아니라 자식 얘기를 하려는 거야. 부모님 걱정하는 사람 앞에서 자꾸 그런 거 따지는 것부터가 좀 인간성이 딸리는 거 아닐까? 인간성 부족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꾸 날 긁으니까 그런 거잖아. 하여튼 말이 안 통한다. 안 통해. 부부 상담은커녕 임신이 되지 않는 문제를 놓고서 제 탓을 하기만 할 뿐 병원에는 가지 않으려는 남편.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제 탓으로 여기기만 할 뿐 같이 노력을 한다거나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에 염증마저 생길 정도였는데요. 싸우는 게 싫어. 집에서 말을 하지 않기를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정말 이게 제가 바라던 결혼 생활인가 회의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나 솔직하게 자기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엄마 아빠가 나 외국에 유학 보내주려고 했었는데 내가 겁난다고 거부했던 적이 있거든. 그래서? 뭐 갑자기 유학이라도 가겠다고? 응. 유학 가면서 피아노 조금 더 제대로 배워서 올게.
권위 있는 대회에서 수상도 좀 하면 피아노 학원 크게 차릴 수도 있을 거니까 손해될 것도 없고. 생각해보면 결혼 생활에 묶여서 너무 내 가능성을 묻고만 지내는 것 같아. 자기가 하고 싶다는 데야 나도 말릴 이유야 없지. 떨어지는 건 좀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남자 앞길 막는다는 소리 듣고 싶지는 않아. 진짜 고마워. 내가 이 은혜는 꼭꼭 나중에 갚을게. 피아노 세계 최고로 잘 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응원해줘. 알겠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부모님도 볼 겸 자기도 보러 찾아올 테니까. 그래. 언제 가는지 나한테 말해주고 가서도 잘 지내는지 안부 전화 같은 거 꾸준히 하고. 남편이 유학을 떠난다는 말을 할 때 들었었던 심정은 솔직히 안도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절 트집 잡으려 들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남편이 유학을 간다고 하니 거리를 두면서 조금은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도 되었고요. 그렇게 남편은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사이가 되었죠. 언제라도 끊어질 듯 위태롭던 관계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부터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저를 탓하면서 절 괴롭게 하더군요. 내가 분명히 손주 가지는데 노력하자고 했었지. 이거 아니, 네가 다 자초한 거야. 언제고 복수할 거고 이 일 절대 잊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자기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는 봐서 알아. 그런데 그게 내 탓이라는 말은 좀 동의하기가 힘드네. 손주 못 가진 게 왜 내 탓이야? 병원 가서 확인한 것도 아니잖아. 나도 노력했다고. 진즉에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보약도 챙겨 먹고 음기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항상 본인만 옳다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람이 너잖아. 늘 본인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유전자의 집결체가 바로 너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자긴 그냥 남 탓을 하고 싶을 뿐이잖아. 화나고 슬픈 건 알겠는데 애도 아니고 왜 항상 그걸 누군가의 잘못으로 돌리는 거야? 그리고 왜 그게 매번 나인 거야? 매번 잘못을 지적받는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 네가 이럴 때마다 결혼을 선택한 내가 정말 후회되는 거 알지? 피아노 학원에 받아준 내가 미칠 듯이 원망스럽다고. 내 솔직한 심정 말해줄까? 나 이제 진짜 자기랑 이혼하고 싶어.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랑 몇 번이고 같이 살면서 본인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어. 지금 부인이 얼마나 참아줬는지 후회하면서 피눈물 흘렸으면 좋겠다고. 아버지 돌아간 지 얼마나 됐다고 아주 저주를 퍼붓는구나. 너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복수하니 많이 그런 말 하는 거 정말 소름 돋는 거 알지? 나 이혼한다고 아쉬울 거 하나도 없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스트레스를 줬네. 앞으로는 나도 변할 거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아버님이 돌아가신 문제조차도 절 탓하는 남편과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려던 차에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죠.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마음 먹었는데 사실 마음 자체는 이미 떠 있다는 걸 가끔 만날 때마다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애정 없는 부부관계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지 심란하기만 하던 때에 친구에게서 기가 막힌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야, 요즘 너희 부부 정말 금슬 좋더라? 거봐, 부부 사이 오랫동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었잖아. 무슨 소리야. 남편이랑 나랑 요즘 최악인데 이혼 도장 언제 찍어도 이상하지 않을 단계까지 왔어. 엥? 너랑 남편분 손잡고 모텔 쪽으로 들어가는 거 봤었는데? 왜? 네 남편분 셔츠 같은 거 입을 때 늘 팔목까지 걷어 올리시잖아. 기집애, 창피해서 그러는 거야? 언니한테는 솔직해도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야? 그리고 남편 지금 유학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나보는 사람이야. 애초에 나랑 모텔 간 적도 없고 쭉 냉전 중이었는데 무슨. 팔에 음악 기호 같은 거 문신해 두시고 있는 분 남편분 맞지 않아? 그거 보고 바로 너랑 남편이겠다 생각했었는데. 하이힐에 빨간 원피스 신었던 거 너 아니라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봤는지 똑똑히 말해봐. 인형이 내 눈으로 본 것만 정확하게 다 말해보라고. 미안. 난 정말 너랑 남편분인 줄만 알았어. 아니, 미안할 일이 아니라 나한테는 오히려 고마운 일이지. 그리고 잘못은 불륜 저지른 놈이랑 그런 놈이랑 노란한 여자가 한 거고. 친구 인영이의 말을 들어보니 인상착의가 완전 남편 그 자체였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고 그간 이상했었던 거 조사도 해보고 불륜 증거도 수집해봤더니 확실하더라. 애초부터 이상했었던 게 그 인간 그동안 유학 갔다 온다고 해놓고 막상 내가 올 때 외국에서 파는 음식 같은 거 부탁해도 한 번을 들어준 적이 없었거든. 자꾸 까먹었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만 대고. 그런데 남편분이 너랑 이혼하기는 싫다고 하셨다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거래? 불륜을 저지를 거고 마음도 이미 떴으면 그냥 너가 이혼 요청했을 때 헤어지면 그뿐이었잖아. 그 인간 속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사이코 패스 같은 놈이라서 또 불륜 저지른 거 들키면 내 탓이나 하겠지. 이번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손주 못 가진 거 내 탓이라면서 얼마나 개소리를 하던지. 이거 혹시나 하는 생각인데 설마 그거 아직도 원망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너랑 이혼 당장은 하면 안 될 이유가 있다거나? 그럴 이유가 뭐 있겠어. 내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너 임신했다고 한번 거짓말로 떠보는 건 어떨까? 엥?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라고? 너랑 남편이랑 대화 나눈 거 나도 그간 들어보니 나름 벼르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 그런데 자식 가지는 거 엄청 원하는 것 같던데 그게 왠지 복수랑 관련이 있나 싶어서. 아님, 이혼하자는데 이렇게 매달릴 이유가 뭐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거라 생각하면서도 저는 친구의 뜻을 따르기로 생각했습니다. 자기야, 서프라이즈. 나 임신 5주 차래. 뭐? 임신이라고? 지금 이 시기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애 가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기뻐하지도 않고 지금 이 시기에라니? 아빠 이미 돌아가신 마당에 이제 임신해봤자 어쩌잔 걸까나. 아니다, 지우자. 5주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울 수 있겠다. 수소문 해볼 테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지워보자. 설마 너 이러려고 나 붙잡았었던 거니? 애 가지고 나서 나 버리겠다고? 에이, 그렇게 말하면 꼭 사람이 쓰레기 같잖아. 그리고 내 여친도 임신했다는데 어떡해. 애 둘 키우긴 좀 벅차잖아. 뭐라고, 이 미친 새끼야?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니? 이 천벌 받을 새끼야. 이제는 이혼하게 되면 좀 아쉬울 게 생겼으려나. 그런데 미안해서 어쩌냐. 난 너한테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데. 위자료 줄 테니까 이혼하자. 이 지긋지긋한 년아. 낙태비도 포함해서 두둑하게 줄 테니까 먹고 떨어지기나 해. 나 사실 임신한 거 아니니까 낙태비는 빼도 돼. 미친놈아. 에이, 어떻게든 또 이겨먹으려고 거짓말을 하네. 이 마당에 정신 승리한다고 애쓴다. 내가 정말 임신했으면 초음파 사진부터 보냈겠지. 너라는 인간 뭔 꿍꿍인가 알아보려고 거짓말한 거야. 이 쓰레기 자식아. 미안, 여보. 나 사실 자기가 임신했었다는 얘기 거짓말인 거 알고 장단 맞춰준 거야. 장난친 거니까 잊어버리고 오해 풀자. 오케이? 오케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본심 잘 들었으니까 불륜까지 포함해서 돈 다 토해낼 생각이나 해. 너 같은 놈은 진짜 답 없는 거 알겠고 소름 끼쳐서 앞으로 보고 싶지도 않아. 야, 일단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잖아. 나 아직 기분 안 풀렸다고.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상간녀 소송까지도 진행하였고 정신적 피해까지 엮어 막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녀가 된 저는 재혼을 해서 전 남편과의 일을 완전히 잊고 지냈었다가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야 우연히 그 인간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무슨 기구한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남루한 차림으로 무료 급식을 받고 있었던 전 남편. 음악 기호가 있는 문신은 여전했지만 몰골은 노숙자나 다름없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껐던 절 보더니 문신을 다급히 가렸지만 저로서는 아무래도 상관없을 일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으려던 사람이 본인의 죗값을 받았을 뿐이고 자초한 것이니 앞으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가려고요. 사람 볼 줄 모르던 시절에 만난 전 남편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뻔했었던 저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작은 기업체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올해로 42살 된 남성입니다. 평소에 사무실에서 라디오로 많은 사연을 챙겨 듣곤 하는데요. 몇 년 전 겪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감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연 매출 100억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에요. 물류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품을 대행, 그리고 자동차 용품을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업체예요. 남부러울 것 없이 넓은 집, 외제차, 좋은 회사, 이 모든 걸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30대 중반에 늦지막이 결혼해 가정을 꾸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잠시 회사가 휘청이던 시기에 전처와 장인어른과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혼한 건 아니고 스스로를 진흙탕에서 건져냈다고 할까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사연 들려드릴게요. 기성아, 바빠? 누나가 할 말이 있는데. 아니, 괜찮아, 말해. 오전에 발주 넣는 거 있어서 확인하고 이제야 좀 쉬는 중이야. 무슨 일이야? 내가 저번에 말했던 학교 후배 있지? 너 소개해주고 싶어서. 갑자기? 난 아직 일하는 게 좋은데. 야, 그럴수록 여자를 만나야 하는 거야. 남자가 자고로 가정을 가지면 더 책임감도 늘고 그래야 인생에 안정감이 생긴다니까? 네 매형 봐라. 나 만나서 팔 잡힌 거. 그래도 아직 여자 생각은 딱히 없어? 나도 내 앞가림하기 바쁜데 괜히 상처 주고 그럴 것 같아서 그래. 나 말고 우리 최 팀장 알지? 최 팀장 시켜주면 어때? 야, 이 누나가 어렵사리 소개해준다는데 해줄 때 받아라잉? 지금 아니면 기회도 없어. 얼마나 성실한 앤데. 아, 정말 귀찮게 하네. 그러지 말고 나가서 가볍게 커피 한 잔만 하고 와.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하는 수 없는 거지 뭐. 아, 정말. 그럼 나 커피 한 잔만 하고 들어온다. 잘 안 돼도 나한테 뭐라 하기 없기야. 알았어. 연락해 놓을게. 약속 장소 정해지면 문자 줄 테니까 꼭 만나보기다. 저는 군대를 다녀와 남들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물류회사에 취직해 일을 했습니다. 언젠간 저만의 회사를 차릴 생각을 하며 밑바닥부터 열심히 경험을 쌓기 위해 취직한 곳이었죠. 그렇게 딱 6년을 일하고 퇴사해 작은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지금이야 번듯한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지하실에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물류창고도 없었고 모든 게 서툰 초짜 기업인이었죠. 누나와 매형의 도움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갔고 연 매출 20억에 달하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막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상황이라 안정된 시기가 필요했어요. 그러다 누나의 소개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별 생각 없이 만난 아내는 단아한 외모에 몸매도 좋고 성격도 활발한 제 이상형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고 1년 정도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죠. 처가댁은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하시다 정년 퇴임하신 장인어른, 아내 두 식구뿐이었어요. 장모님은 아내가 초등학생인 시절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혼자가 된 아내를 아주 금지옥엽으로 키우셨죠. 결혼하면서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단이며 혼수, 신혼집까지 정말 억소리가 날 정도였거든요. 자기야, 일하느라 많이 피곤하지? 아냐, 이번에 회사 이전하고 다 마무리했어. 이제야 좀 한가하네. 무슨 일 있어? 우리 자기가 고생이 많네. 내가 회사 그만둬서 부담이 더하지? 아니야, 그런 거. 그리고 회사는 내가 관두라고 한 거잖아. 내가 벌 만큼 벌고 당신 하나쯤은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난 당신이 고생하면서 사는 거 싫어. 내 생각해주는 건 역시 우리 남편뿐이네. 다름이 아니라 할 말이 있어서. 뭔데? 말해봐. 내가 직장 다닐 땐 아빠 용돈도 드리고 했는데 회사 그만두면서 못 드리고 있거든. 아빠가 교직 생활 오래 했어도 나 키우느라 딱히 모으신 것도 없고 이번에 결혼하면서 큰돈 들어가고 집장만 하신다고 다 거기에 올인하셔서 좀 힘드신가 봐. 아, 그랬구나. 내가 뭘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빠 용돈을 좀 드리면 안 될까? 이런 말 하는 것도 염치 없지만 부탁할게.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얼마 드리면 되는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고혈압 있으셔서 경비 일도 그만두시고 일자리도 없으신가 봐. 그나마 연금 조금 나오는 거. 그거에 용돈 보태면 혼자 사는데 지장은 없으실 것 같거든?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내가 매달 초에 장인어른 계좌로 보내드릴게. 걱정하지 마. 진짜? 너무 고마워. 내가 내 줄 열심히 할게.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결혼하면서 현금 예단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교직에 오래 계셨다 보니까 손님들도 많았거든요. 축의금도 꽤나 들어왔을 건데 여유가 없으시다고 하니 조금 이상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내 보고 회사를 관두라고 하고 어찌 보면 수입원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마땅히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부모님이 어려서 돌아가셨는데 다행히 남겨주신 유산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었거든요. 장인어른을 진짜 아버지처럼 잘 대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회사를 관두고 필라테스, 요가 등 운동을 하며 자기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하고 싶던 취미 활동도 마음껏 하게 해주었고 한도가 3천만 원 정도 되는 카드를 주고 편히 쓰라고 일러두기도 했죠. 그런데 제 큰 오산이었습니다. 아내는 백화점 쇼핑을 즐겨 하게 되면서 온갖 명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껏 쓰라고 준 카드이긴 했지만 과소비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마치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았달까요?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얼마를 쓰든 간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자기야, 이번 달 카드값이 900만 원인데 이번에는 뭐 산 거야? 아, 그거? 이번에 시사 신상백 하나 사고 화장품 떨어져서 세트로 사고 친구들 만나서 호캉스도 다녀왔잖아. 그래서 조금 나왔을 거야. 왜? 아니 쓰는 건 뭐라 안 하는데 그래도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아서. 왜? 내가 너무 많이 써? 자기 요즘 회사 힘들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적당히 쓸 필요가 있다고. 솔직히 9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과소비한다는 거야? 당신이 마음껏 편히 쓰라며. 그래, 그랬지. 근데 그것도 정도껏이라 이거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우리가 재벌도 아니고 한 달에 900만 원은 좀 심했지. 나도 펑펑 써도 2, 300만 원인걸? 아, 알았어. 안 쓰면 될 거 아냐. 거참 되게 빡빡하게 구네. 누가 보면 내가 재산 거덜내는 줄 알겠어.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요즘 장인어른은 연락이 잘 안 되던데 무슨 일 있으신 거야? 아, 아빠? 해외 다니시느라 정신없으시지. 해외? 와, 여행도 다니시고 좋다. 우리보다 젊게 사시네?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골프 원정도 가고 그러던데? 우리 아빠 나보다 더 나아. 나는 그래도 여행은 안 다니잖아. 자기도 시간 되면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그래. 나야 사업이 아직 안정된 게 아니라서 좀 그렇지만 우리도 기회 봐서 같이 여행 가자. 정말? 친구들이랑 가도 돼? 안 그래도 이번에 유럽 가자고 그러던데. 나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거든. 고민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지난번에 장인어른이 큰돈 필요하시다고 하셨거든. 나중에 되돌려 주실 돈이라고 하시면서. 투자? 그건 처음 듣는데? 매번 고맙네. 자기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았나 몰라. 이렇게 잘 살면 됐지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달라고 해. 이따 퇴근하고 봐. 그렇게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저에게 검은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제가 하던 사업에 차질이 생겼고, 고스란히 매출에 타격이 가해지더라고요. 매출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물론, 코로나의 여파로 해외로 물품을 수출 수입하는 과정이 까다로워진 것도 있고, 저와 계약했던 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하거나 잠정적인 업무 중단을 선언하면서 그대로 저도 큰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사업의 규모를 벌려보고자 창고 부지를 매입하면서 거액의 돈을 쓴 상태여서 재정적인 상태가 말이 아니었죠. 새로운 투자처를 구하러 수소문했지만 회사 형편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회사 직원 15명 중 절반이나 인원 감축을 해야 했고 그마저도 월급을 지급하기 빠듯한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경영난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계약이 파기된 사업권은 위약금도 지불해야 했기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아내와 장인어른은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지나친 사치를 부리고 계셨습니다. 욕먹을 거 알지만 아내가 쓰던 카드를 정지시켰고 일정 금액을 정해 생활해야 할 정도로 빠듯해졌어요. 그러자 아내와 장인어른은 태도가 급변해 저를 매일같이 닥달해댔습니다. 회사까지 찾아와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툭하면 이것 좀 사달라 저것 좀 사달라 해대는 통에 업무에 차질이 생길 정도였죠. 여보, 나 돈 좀 줘. 그리고 왜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는 거야? 회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어디 간 거야?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 계속 투자처 알아보고 떠벌려 놓은 일 해결하러 다니지. 아니, 미치겠네. 내가 오늘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 무슨 일인데? 내가 오늘 백 하나 사려고 갔더니만 카드 결제가 안 되네. 자기가 지난번에 정지시킨 거 말고 다른 카드도 그렇고 한도만 낮춰서 다시 주면 안 돼? 지금 그렇게 여유 부릴 상황이 못 돼. 비상금 털어서 위약금 메꾸고 하느라 돈이 없어. 우리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단 말이야. 아니, 도대체 회사가 어느 지경인데 그러는 건가? 우리 딸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회사까지 찾아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몰라, 아빠. 짜증나 죽겠다니까? 내가 백화점에서 쪽팔림 당한 거 생각하면 아주 수치스러워 죽겠어. 여보 미안해. 장인어른 지금 회사 사정이 조금 좋지 않아요. 코로나 여파가 크네요. 내가 자네 능력 보고 결혼시킨 건데 이런 순환을 겪게 하다니 자네한테 실망이 크네. 죄송합니다. 회사 운영하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저도 어쩌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빠른 시일 내로 회복하겠습니다. 믿고 기다려주세요. 내가 자네였으면 밤낮 없이 일해서 식구들 입에 풀칠이라도 시켰을 거야. 내 딸 어디 가서 기죽는 꼴 못 보네. 아, 됐어. 아빠 그만해.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아빠까지 왜 그래? 여보, 긴 말하지 말고 지금 한 300만 입금해줘. 나 그 백 꼭 사야 된단 말이야. 지금까지 내가 하는 말 뭐 들었어?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어. 나 지금 바쁘니까 집에 가서 봐. 뭐? 야. 가끔 보면 아내는 철이 없는 건지 개념이 없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제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말하는데도 제 말을 듣기는커녕 결국 끝은 돈을 달라는 말로 끝내더군요. 저 정말 힘들게 살았던 게 뭐냐면 제 밥값 아끼느라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 먹는 게 전부였고 투자처 찾아다니며 식사 대접해 드리는 것 말고는 일절 쓰는 돈도 없었어요. 자동차 기름값 아까워서 기차, 버스 타고 다니고 심지어 휴대폰 요금제도 제일 금액이 적은 걸로 바꿨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없이 살아보니 살도 많이 빠지고 고생한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장인어른 말씀처럼 내 식구 굶어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 야간에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나 장인어른은 제 수고로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치 부리기에 진심이었고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더군요. 그저 누나와 매형이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 말고는 크게 위안이 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점점 삶에 대한 의지도 없어지고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박기성 씨 휴대폰 맞나요? 네, 맞는데요. 제가 박기성입니다. 누구시죠? 아, 다름이 아니라 전 희진 씨와 교제 중인 한도영이라고 합니다. 희진 씨랑 결론이 났는지 여쭤보려고요. 네? 희진이요? 희진이는 제 아내 이름인데 제 아내랑 교제 중이시라고요? 네, 저 이희진 씨랑 3개월 넘게 교제 중이에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도 있고 시간 쓸 거 없을 것 같아서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희진 씨랑 헤어져 주세요. 저희 서로 사랑합니다. 이혼해 주시면 바로 결혼할 거예요. 그쪽 보니까 경제 사정이 좋지 않던데 희진 씨 평생 거지같이 살게 할 순 없잖아요. 아직 나이도 젊은데. 저기요, 지금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하시는 거예요? 그쪽 지금 저한테 너무 당당한데? 당당하지 못할 것도 없죠. 그쪽이 이혼만 해주면 금방 해결됩니다. 빨리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게 이혼하세요. 어이가 없네. 이보세요. 그쪽 지금 내 아내랑 바람 피우고 있는 거야, 알아? 반말하지 마시고요. 희진 씨가 제대로 말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전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줄 알게요. 지금 누구더러 이혼하라 말아야? 어이가 없네. 남의 가정 파탄 낼 시간에 자기 관리나 좀 하세요. 네? 그쪽 회사 망하기 일보 직전이던데 희진 씨 고생시킬 생각 말고 놓아줘요. 더 신사적으로 말해드리고 싶은데 제 성격이 그렇질 못해서요. 좋게 이야기하는 것도 여기까지입니다. 좋게 이야기 안 하면 어쩔 건데? 우선 아내한테 확인해 볼 테니까 당신은 신경 끄세요. 불륜남 주제 어따 대고 이래라 저래라야. 그러시던가요?
여보, 이게 뭐야? 한도용이라는 사람한테 연락 왔어. 아는 사람이야? 알면서 뭘 물어? 도영 씨가 자기한테 연락했네. 도영 씨? 어이없네. 저 사람이 하는 말로는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던데, 맞아? 우리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야. 당신한텐 미리 말 못했는데 우리 이미 갈 때까지 갔어. 뭐? 당신 법적으로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고. 그런데 대놓고 바람을 피웠다고? 뭐가 그렇게 인정이 빨라? 왜 이렇게 당당한 건데?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그럼 당신처럼 능력 없는 사람이랑 평생 고생하면서 살라는 거야? 난 그렇게 못 살아. 내가 말했잖아. 금방 사정 좋아질 거라고. 내가 새벽 일도 하고 회사 살리려고 얼마나 개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두고 바람이라니, 이거 장인어른도 아시는 거야? 자네, 너무 흥분하지 말게. 이왕 이렇게 된 거 말하지. 우리 딸이랑 이혼하게. 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혼이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전 절대 이혼 못합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던데 자네는 회생 불가더구먼. 내가 이미 알아볼 대로 다 알아봤어. 자네 예전처럼 회생하려면 좋게도 몇 년 이상인데 그 기간 동안 내 딸 개고생하는 거 나 못 보내.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애도 없을 때 깔끔하게 헤어지게, 알겠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건가? 사업한다는 사람이 이래도 되나? 내 단도 직입적으로 말하겠네. 부자 사위 새로 들여야 하니 곱게 이혼해주게. 이미 작정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하신 그 말 후회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협박이라도 하는 건가?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니 뭐 해볼 테면 해보게. 그럼 빠른 시일 내로 서류에 도장 찍고 마무리 합세. 자네 사정이 딱하니 딱히 위자료는 안 받겠네. 수고하게. 내연남에게 연락이 온 걸 필두로 장인어른은 제게 이혼을 종용하셨고, 저는 어이없는 상황에 멘탈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만큼 배신감이 배로 커지더라고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할까 싶었지만, 그러면 그들에게 더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우선 원하는 대로 이혼은 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제 인생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뭐가 그리 좋은지 아내와 장인어른은 잘 살라는 비웃음 섞인 덕담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와 이혼을 계기로 그 누구보다 더 잘 살겠노라고 수백 수천 번 다짐하며 회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잠까지 포기하며 계약을 위해 거의 전국을 떠돌다시피 했죠. 다행히 제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 여러 기업에서 연락을 주기 시작했고, 예전보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회사 운영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었죠. 그리고 정확히 2년 뒤 코로나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수출 제재가 해제되면서 제 사업에도 여러 길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세계 물류 산업 대전에 저희 회사가 물품 보관 서비스 분야에 참가를 했는데, 여러 기업에 눈도장을 찍었는지 여러 유명한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에서도 계약을 하고 싶다며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회사가 바빠지면서 예전 직원들도 다시 근무하게 되면서 마음의 짐을 좀 덜게 되었고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기쁘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샌가 잊고 지내던 익숙한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이혼한 아내와 장인어른이었죠. 자네 잘 지내나? 어쩐 일이시죠? 저한테 더 볼 일이 남아있으신가요? 허허, 그동안 잘 지냈나?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지만 자네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해보았네. 덕분에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 요즘 성공했다며? 비서팀도 새로 뽑았던데? 사무실 전화하니까 미연 씨가 받더라. 아주 성공했지. 이게 다 당신이랑 장인어른 덕분이야.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정말? 그럼 혹시 나랑 다시 잘해볼 생각 없어? 내가 왜? 사실 그때 그 놈이 우리한테 사기를 쳤네. 잘 나가는 금융계열 회사 다니면서 땅 부자라고 우릴 속였어. 그런데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이제 와서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정말 우리가 잘못했네. 내 실수야. 그러니 우리 희진이랑 다시 잘해볼 생각 없는가?
네, 싫은데요. 에이, 여보 너무 단칼이잖아. 생각이라도 해보고 대답해야지. 너무 급할 건 없지. 자네 서운한 마음 이해하네. 요즘 회사 매출은 어느 정도인가? 예전처럼 잘 되고 있는가? 쓸데없이 오지랖 피시네요. 회사는 잘 굴러갑니다. 다음 달에 사무실 이전도 하고요. 연 매출은 100억 정도 됩니다. 왜요? 이제 다시 잘 된다고 하니 저랑 잘해보고 싶으세요? 나 그렇게 속 보이는 사람 아니네. 미안하지만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나? 진짜 예나 지금이나 미치신 건 변함없으시네요. 생각도 참 없으신 것 같고요. 제가 왜 돈을 빌려드려야 하죠? 아, 답답해. 그놈이 우리 돈 다 들고 날랐다고. 강남에 건물 투자해준다고 인생 역전할 거라고 해서 전 재산 다 몰아줬는데. 그런데 어쩌라고. 은행 대출까지 한 상황이고 내 집까지 담보대출 받아서 지금 당장 돈을 갚지 못하면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네. 아이고, 역시나 돈 때문에. 제가 호구로 보이시나 봐요. 그쪽한테 단돈 100원이라도 못 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 정말 매정하다. 그럼 그때 못 받은 위자료라도 줘. 100억씩이나 매출 내는 사람이 몇 천만 원은 껌이잖아. 안 그래? 야, 이년아. 내가 짱구냐? 네가 위자료는 안 받겠다며. 긴 말 필요 없어. 더 이상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뭐 이보게. 길거리에 나앉게 되던 어쩌던 알아서 하세요. 짜증나니까 연락하지 말고. 그 뒤로도 아내와 장인어른은 저에게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고 저는 거침없이 차단을 시켰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회사로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오기까지 하더라고요. 제 사정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위자료 주는 셈치고 돈 1,000만 원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사실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안 받겠다고 각서까지 작성했거든요. 저는 법원에 아내와 장인어른을 상대로 접근 금지와 통신 제한을 걸어버렸습니다. 다행히 법적인 조치를 취하니 저한테 대놓고 연락은 못 하더라고요. 종종 사무실로 연락이 오긴 하지만 직원들도 저와 힘든 시기를 견뎌낸 사람들이라 그냥 내내 하고 말고요. 나중에 들리는 말로는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결국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통장까지 가압류 처리됐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은 늦은 나이에 일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어디 건물 청소 일을 하신다고 들었고 아내는 공장에 취직해 3교대로 근무하면서 받는 월급 족족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고 하네요. 평생 놀고 먹을 생각으로 돈만 쫓아가다 결국 가랑이가 찢어지다 못해 터져버린 꼴이 된 그들이 불쌍하긴 하지만 받을 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가차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 그들이 절 버린 것처럼 저도 그들을 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그리고 덕분에 결혼에 대한 생각은 싹 사라졌고 회사 일에만 몰두하며 살고 있습니다. 회사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셀 수 없이 수많은 크고 작은 위기가 닥친다고 합니다.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저처럼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들도 있을 테지요. 제가 이혼과 사업의 어려움을 겪으며 제일 중요하게 느낀 건 어려울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희망과 행복의 씨앗은 어두울수록 더 빛을 발하게 되니까요. 힘들수록 서로를 보듬어주고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행복한 일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연이 많이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